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쟁 중 기후변화 논의가 무력한가를 주제로 발표할 6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한 구성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을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과 토의의 중간중간 정리를 해가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첫 번째 주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쟁 중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무력하다는 데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미래의 시간성을 철저히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논의는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보존, 다음 세대의 삶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할 때 훨씬 의미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즉, 기후변화 논의는 우리가 현재를 넘어 먼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현재에 묶어버립니다. 전쟁 중에는 10년 뒤의 기후보다는 당장 오늘의 생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중에 기후변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지구보다는 당장 내일의 폭격, 이번 주의 보급, 그리고 당장의 피난과 안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논의는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실제 사회를 설득하는 힘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 기후변화 논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무력하다는데 제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중 기후변화 논의는 무력해진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발언하신 찬성 측에서는 전쟁이 미래의 시간성을 축소시키고 현재 생존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시간을 단순히 물리적 흐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성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에 단순히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지금 이 순간 함께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는 절대 미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 자원을 빠르게 소모하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래 위기를 가속하고 있는 경험을 지금 현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오히려 미래의 시간성을 축소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현상을 단순히 어떤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인과적 관점을 넘어서 공동의 조건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 기후변화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무력해진다라는 주장은 전쟁을 어떤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를 그에 밀려나는 결과로 보는 인과적 분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하지만 기후변화가 어떤 자원 고갈의 문제나 생존 조건의 악화를 통해서 전쟁의 또 다른 배경이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선후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 기후변화 논의는 우리가 지금의 생존 문제를 어떤 미래 위에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절대 무력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쟁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논의는 실질적으로 무력해진다는 입장에 찬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맥락의 붕괴입니다. 수업 시간에서 살펴보았듯 어떤 논의든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제도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 맥락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국가의 모든 의제가 생존과 안보를 수렴되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자리 잡을 공간은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후 대응은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과학자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 자체가 힘이라는 것인데 전쟁은 이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연결이 없는 곳에서 의미 있는 기후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쟁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무력해지는 것은 논의의 조건과 연결망 모두가 동시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전쟁이 기존의 사회적 맥락과 행위자 네트워크의 붕괴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무력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이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를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연결망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이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가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약화되지만 물, 그리고 식량,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시스템, 기술, 인프라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더욱 절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추상적인 그런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약간 이제 생존과 직결된 그러한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기 상황은 기존의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활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제도의 도입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상황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를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생존 네트워크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 중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력해지는가를 주제로 한 네 분의 토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전쟁이 시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시간을 현재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성에 따르면 미래는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에서는 전쟁이 사회적 맥락과 행위자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논의 조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인간 행위소가 드러나게 되면 기후 대응에 대한 실천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이유는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의미한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다음 대안 설계팀의 구체적인 토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에 살아남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전쟁 중에는 기후의 논의가 이제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환경 파괴와 그런 것들은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전쟁 중에 기후 논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 중의 기후 논의는 결코 멈춰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란 재난의 특정 조건을 공유하는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창하고 획일화된 환경 정책을 강요한 대신 파괴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공유하는 지역 단위로 묶어 당장의 생존과 기후 대응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혜랑입니다. 저는 환경 파괴와 전쟁 모두 자신만이 중요하고 유일한 행위자라는 오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NT, 즉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받아들여야 유의미한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NT를 현실에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한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에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 ANT 이론을 접했을 때 이것 좀 모글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넛지 디자인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억지로 바꾸는 대신 넛지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환대받는 경험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인간적 존재들을 행위자로 여기는 게 이상하지 않구나 느끼고 다시 그 환대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게임화된 넛지 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한 행위자와 쉽게 가시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ANT적 사고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탈중앙화를 통해 현 권력자들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다 보면 구성원들이 ANT적 사고를 공유하는 효과적인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신선호입니다. 앞선 토론을 보면 전쟁 중 기후변화 논의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쟁은 사회의 관심을 생존과 안보, 더불어 막대한 탄소 배출과 자원 소비에 집중시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실천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후변화 논의가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을 잠시 현상학적으로 갈라쳐두고 근거리에 있는 물, 에너지, 자원과 같은 문제에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때 SS 이론, 즉 사회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전쟁에서 떨어져 있는 도덕적 논의가 아니라 전쟁, 도시, 사회와 같은 시스템 내부에서 함께 작동하는 코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큰의 개념에 적용해보면 물 절약,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축과 같은 개인의 작은 행동이 돈이 아닌 새로운 의미 단위로서 기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파편화된 재난 현장을 연결하고 실제 작동이 가능한 AI 기반의 기후 재난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공유하는 전 세계 현장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통이 가능한 독립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하나의 자율 시스템으로 설정됩니다.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과 같은 비인간 행위소들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인간과 물질의 행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 내부에서 형성된 비인간 행위소와의 상호작용은 넛지 디자인을 통해 인간에게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자연스러운 환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난 모든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을 돈이 아닌 새로운 기호인 토큰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존의 자본체제에서 벗어난 진정한 탈중앙화 기후 대응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의는 전쟁과 재난 같은 기후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후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현재의 안전과 안보가 중요하기에 개인의 기후 행동이 작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기후의 문제를 미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의 기후 대응을 인간의 의지와 국가의 정책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인간 행위자까지 함께 고려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너치와 환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실천들을 토큰으로 기록하고 같은 위험을 겪는 지역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개인의 행동도 더 큰 대응 시스템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를 함께 연결하면 더욱더 정보들과 실천들을 함께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술이나 정책으로 기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그리고 AI 기술,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작동할 때 결국 기후 대응 시스템이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6조는 전쟁과 기후 위기의 관계에 대한 토론에서 출발해 위기 상황에서도 기후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간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공청회입니다. 인간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라는 기존 판결에 불복하여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의 분쟁 조정 공청회를 시작합니다. 우선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기계, 인공지능의 등장과 기업의 효율을 중시하는 선택으로 인간 노동의 입지는 좁아져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춰 기업과 노동자 측의 입장을 제고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요청한 기업 측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 노동의 위기 종말은 기업의 탓이 아님을 밝힙니다. 기업에게 있어 노동이란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최적의 효율, 그리고 자본과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기업은 효율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기계를 더 많이 구입하고 경력자를 고용하고 AI를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수익의 극대화가 제1원칙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원칙에 기반하고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뿐입니다. 네, 기업의 노동은 수익의 극대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의 의미는 기업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입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공한 프로젝트나 실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저만의 지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일과 노동은 돈과 성과로만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효율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성취감,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수단, 자아 실현, 생계 유지 등 구체화하기 어려운 개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돈과 자본에 매몰되어 있는 기업과 달리 노동자는 개인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본질에 집중하고 생각하며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기업의 부속품 같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업 측에서는 노동을 인간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구적 수행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노동자 측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실존적 지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어쩌면 노동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취미 그리고 봉사 그리고 자아 실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노동의 기호로 새로운 돈이 아닌 새로운 기호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기호인 돈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호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측에서 먼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기업가분들에게 노동자분들의 노력을 기호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업무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경험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시간을 기호로 하여 인증할 수 있다면 일정 시간이 쌓였을 때 해외 연수나 장비 지원 등 그 노동자가 바라는 것을 기업이 도와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돌봄을 했을 때 같은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은행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노동자분들의 기업을 위한 노력을 시간이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또 어떤 분이 열정적이고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구분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노동자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기호로 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도 하고 현실에 시간은행이라는 예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업 측 이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게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이 노트를 기호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앞서서 단순한 업무로는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여기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또한 창의력이라는 AI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 측에서는 이제 시간을 기호로 노력을 이제 수치화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기업 측에서는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 노트라는 기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기호 모두 이제 양측의 입장과 현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다 보니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시간을 인정받듯 기업에서도 필요한 지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이를 수강하면 시간을 인정받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측에서도 시간에 대한 노력을 시스템으로서 인정받기 편리해지고 이어지는 활동으로 아이디어 노트를 연결시킨다면 기업 측에서도 원하는 노동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인증할지에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수강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기호로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로서도 저희도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 진술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은 노동자 측에게 강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의 노력을 시간이라는 기호로 제공받고 노동자 측은 AI 시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노트라는 기호로 창의력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번 조정안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업가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조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기호를 만들더라도 그 기호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사용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안에 그치지 않고 양측 모두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 모두 명심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 새로운 노동에 대한 새로운 기호를 널리 사용하여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기호를 또 새로운 기호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가 흐르면 노동에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의논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다 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공개 재판을 진행할 8조입니다. 먼저 검은색 옷을 입은 원고 측에서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피해 사례를 말한 뒤 흰색 옷을 입은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들어본 후 마지막에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균형의 원인인가 사건 공개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김재윤 당사자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매일 스마트폰 앱이 지시하는 대로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지만 제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리자에게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의 변덕으로 인해서 제 하루 수입이 통째로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노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조 원을 벌어들일 때 왜 정작 피땀 흘려 현장에서 돈을 버는 저희는 점점 가난해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세상이 만든 소득 불균형입니다.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제 주체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바로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화와 최저 안전 운임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임금을 깎고 우리를 통제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측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최저한의 기저소득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대리인 이도와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분들, 저는 앞선 배달라이더님의 피해가 실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 사례를 근거로 디지털 세상 전체가 소득 불균형의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알고리즘은 본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배달 라이너와 주문자의 거리와 배달 시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효율의 배달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관점에서 본다면 알고리즘은 단순히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이동 경로, 배차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행위자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또한 수락률, 평점, 후기와 같은 것은 노동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폄하하는 숫자로서 기호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상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의 투명화, 이의 제기권,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판결되어야 하는 것은 디지털 세상의 폐지가 아닌 디지털 세상의 재설계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 피해 사실에 대해 조성현 당사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과거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AI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기회를 가져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디지털 세상에 잘 적응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나 기술의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져가는 이런 현실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 불균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AI나 이런 기술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소득이나 데이터를 특정 플랫폼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디지털 입국장의 문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발언에 대해 이태윤 대리인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앞선 발언에 대해 정중히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진입 장벽은 현재 매우 낮습니다. 챗GPT, 유튜브 등 AI 도구들이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컴퓨터, 영어 등 이런 기술들도 격차를 만든다고 했었으나 보편화되었듯 현재 AI 도구들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디지털 격차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득 불균형은 교육, 자본, 인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며 디지털 격차는 원인이 아닌 이러한 기존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셋째, 플랫폼 규제는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수익을 강제로 분배할 경우 투자와 혁신의 요인이 줄어들고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개인 역량 강화와 교육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피해 사실에 대해 한민지 당사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10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간만의 지성과 창의성을 강탈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은 자신만의 기술력만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 인공지능들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저와 같은 작가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포트폴리오들을 이용해 학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저희에게 어떠한 동의와 정당한 보상 없이 저희의 저작권을 하고 무단 활용해 인공지능들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반면 창작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외주 단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삶이 빈지고 소수 기업만 부를 독점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가 낳은 명백한 소득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단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활용 시 저작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피고 측 조수민 대리인 원고 측 발언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AI가 창작 시장을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 서사에 대해서는 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이 타격을 받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의 이 AI 변화가 기존의 변화를 초과하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냉정하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직업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의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작 시장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프롬프트를 쓰고 또 어떻게 일관성을 작용할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의 증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사라진 노동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이제 기업이 기존 창작자들에게 이 전환의 시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또 AI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피해 사실 이서진 당사자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저는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간판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봅니다. 별점, 리뷰, 앱에서 위에 뜨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골목에서 장사해도 매출을 가르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배달앱을 얼마나 잘 쓰는지, 광고비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고리즘이 누구를 위해 올려주는지가 장사를 좌우합니다. 저도 배달앱을 쓰려 했지만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고 그 입구를 모르는 사람은 밀려납니다. 이것이 디지털 세상이 만든 소득 불균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디지털 기술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달앱의 노출 기준과 광고 구조를 공개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줄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리뷰 및 주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 사람의 생계, 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원고 측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 측 최지원 대리인 발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25년간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신 노력과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장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오롯이 디지털 세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의 횡포는 디지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임대료 독점 구조일 뿐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도 소득 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큰 길가의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본금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진입 장벽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의 플랫폼은 구석진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까지도 물리적 한계를 넘어 손님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허물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을 압박하고 있는 건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연결망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새로운 지주가 되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독점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장님께서 요구하신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디지털과의 새로운 공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다시 인간의 통제 아래로 두자는 뜻과 같습니다. 브루노 라투르의 관점에서 볼 때 알고리즘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를 소재 플랫폼이 독점하도록 두지 않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재조립하자는 뜻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디지털 세상 그 자체가 아닌 그 이면에서 기술을 권력화하여 인간 세계를 식민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임대료를 수탈해 나가는 독점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발언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 시작하겠습니다. 각계 각 층의 당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건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이 인간의 존엄한 노동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에서는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평등의 전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에서는 기술의 순기능과 그리고 구조의 한계를 피력한 피고 측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디지털 세상의 기술이 인간의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제도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을 통해 디지털 세상이 소득 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직업군들의 피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구조적 제도에 있다는 반론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재판을 통해 여러분들도 소득 불균형과 디지털 세상이 어떤 영향이 있고 해결 방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인문학 10조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저희는 과학인문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자산이나 근로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차 중요한 쟁점이 될 문제 중 하나인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토론을 들으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토론자 이동현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복지 제도가 있지만 지원 조건과 대상이 복잡하여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 자격 절차가 간단하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아닌 복지제도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네, 저는 반대측 김영주입니다. 네, 제가 앞서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제도가 복지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러한 선별적 복지제도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챙겨서
동등한 금액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취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에 대한 환대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가 과연 환대의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실업자나 또 영유아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얇고 넓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산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소득층에게까지 저소득층과 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따라서 조금은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지원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좁고 깊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차등적으로 사람들의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를 하여 그들에게 차등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적인 복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두 번째로 찬성하는 이민서라고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미래 사회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번역, 상담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경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의 사회 구조는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된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최소한의 안정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된다면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걱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의원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기술의 실업과 실직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저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주체성을 돈에 종속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 속에서 기상시대의 기호를 의심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무화작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안락함에 안주하는 순간 이러한 실존적 결단 능력을 마비시키게 되며 결국 이러한 체제에 굴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일한 기호로 해결하려는 획일적인 배급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기득권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앞서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찬성 측 김민석입니다. 먼저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개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의 흐름까지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외식이나 물품 구매를 줄이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생계 불안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구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 제도가 개인의 생활 안전과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대측 한승권입니다. 우선 저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과학인문학에서 배운 기호 물신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종 돈을 인간의 가치 자체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제도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빈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교육, 공동체,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물론 이제 돈을 지급함으로써 일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겠습니다. 찬성 측 서진원입니다. 앞선 반대측 주장처럼 빈곤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단순히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불평등에 대한 도의적 장치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빈 부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미 중앙 집권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 권력과 주요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특정 분야와 집단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관심에서 벗어나 배제된 특정 분야와 집단은 그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선택 속에서 축적된 자본을 편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배척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정당한 책임일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 구조의 수혜자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 집권적 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필수로 있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처음 듣기에는 매우 좋은 제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 또는 국가 같은 큰 주체들에게 저희를 종속시키는 테크노 봉건주의적 달콤한 통제 체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 분들이 만든 자본주의라는 뗏목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디지털 나라의 입국장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렇게 그냥 돈을 퍼주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고하고 또 만들어 나가려는 주체적인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배급에 순응하면 몸집만 늘리는 그저 낙타와 같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란 이렇게 그냥 돈을 무작정으로 퍼주는 형태의 복지가 아니라 무작정으로 퍼주어서 사람들에게 근로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의 복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떨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설의 관점에서 속이란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가치 또는 생산의 의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사회적 주체인 종으로서 이웃과 가치를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가치 창출 기회 그리고 노동의 의지 같은 것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또 인간을 가전제품의 배터리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온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 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공과 부의 축적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기본소득은 사회가 만들어낸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재원 마련이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노동 그리고 삶의 가치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떠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인문학 10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